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노후논문학과 김진규 교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50분 동안 그 러시아어로 가는 길을 따라 러시아로 난 창을 향하여라는 이런 제목으로 공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러시아 제목으로 러시아어를 혹시 아는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서요. 아크노 브라시유 제레스타로그 브루스키 язык 이렇게 붙여놨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대학들에서 쓰는 러시아어 교재 중에 러시아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교재가 있어요. 다로가 브라시유라는 이제 글이고요. 그리고 유럽을 향한 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개념이 있죠. 표트르 대제가 근대화를 이룩하면서 유럽을 묘방하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아크노브 예브로프라고 하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제가 살짝 조합을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러시아어로 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러시아로 난 창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노문학과를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고려대학교의 연혁, 역사를 소개한 글을 뽑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려대학교의 전시는 보성 전문학교죠. 1905년 4월에 개교를 했는데요. 그때의 개교를 한 장소가 그 당시의 건물이 교사가 종로구 박동에 있는 아어학교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아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영어죠. 라시아 러시아 말로 이렇게 발음하고요. 한자로 아라사 혹은 노서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아라사에 아자가 붙은 아어 학교예요. 러시아어 학교란 말이죠. 그 건물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 고려대학교와 노문학과의 인연이 처음서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아어 학교의 정식 명칭은 관립한성아어학교, 서울의 이제 수하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근대에 통역관들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가 설립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관립학교였는데 1904년 러일 전쟁 발발 이후에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죠. 이 출처는 보시다시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인데요. 우리가 근대를 시작하면서 청나라, 일본, 중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외국 이웃들과는 매우 가까이 수천 년을 교류를 해왔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열강들, 소위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교류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이제 말 되면서부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알려졌던 또 우리가 긴밀하게 교류했었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이 바로 그 당시에 아라사, 노서와 러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학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 사건이라서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그 보성 전문학교를 세운 설립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대한제국 재정총괄 내장 원경, 요즘으로 치면 기재부 총리예요. 그리고 충숙공 이용익 선생인데 교육구국의 이념으로 고종황제의 하사금을 받아 은밀하게 설립된 학교입니다. 황립이라고 할 수 있죠. 로열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리고 을사조약 이후에 이용익 선생이 망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망명을 했냐면 바로 가까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셨어요. 가까운 거리니까 바로 국경 건너서 가셨냐? 그게 아니라 바다 건너 상해를 거쳐서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들어가서 다시 내륙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로 와서 망명 정치운동, 즉 독립운동 하시다가 거기에서 불운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역사에 러시아와 관련된 그리고 그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 그 안에 노후노문학과 함께 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제2대 천도교 지도자인 의암 손병희 선생 그리고 30년대 인촌 김성 선생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자료를 드렸고요. 우리 노 노무락관 그래서 간단한 약사 연역을 제가 뽑아왔는데요. 74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79년도에 문과대학 부설로 러시아문화연구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대학원 과정을 개설을 하였고, 그리고 87년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장 최대의 어휘량의 노한사전을 본 연구소가 편찬 주관이 되어서 편찬을 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사전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러시아문화연구소를 러시아 CIS 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죠. 이 CIS, 많은 학생들이 CSI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독립국가연합이죠. 이전에 소련,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USSR이 91년 12월 달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해체되면서 다시 등장한 느슨한 독립주권국가들 간의 연합이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러시아뿐이 아닌 러시아 CIS 통합해서 연구한다라고 하는 기치로 명칭을 변경했고, 2007년도에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명의 가장 뿌리가 되는 키예프를 수도로 하는 문명의 원천인 국가죠. 지금 한참 러시아와 뜨거운 갈등 전선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어 사전도 역시 처음으로 연구소 편찬으로 발간을 하였고, 2009년에 러시아 연방 루스키미르 재단이 지원하는 러시아 센터, 일종의 러시아 문화원 기능을 하는 것인데 전 세계 약 100여 개 이상의 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러시아 CS 연구소 산하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고려대학교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 포럼 단체인 한러대화 코리아 러시아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을 개최해서 그 주관 사무국으로 본 연구소가 꾸준히 지금까지 개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이 이제 그 저희 노문학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뭘 배우는 곳이냐? 세 가지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고 지역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는 이 러시아 말로 제가 에르카이라고 썼어요.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иностранный.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우리들에게는 러시아가 외국어니까요. 그걸 배우면서 동시에 linguistics, 링귀비스티카, 언어학의 제반 분과들을 쭉 배우죠. 음성학에서부터 음운론, 어휘론, 형태론, 조어론, 통사론, 문체론, 텍스트론,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문학, 러시아와 소비에트 문학, 루스카야 이사베트스카야 리테라투라를 이제 두루 배우게 되고, 또 문학 이론, 문학 연구 방법론인 리테라투라 비에제니에를 통해서 중세 시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의 중세 러시아 문학, 근대 러시아 문학, 18세기, 19세기, 20세기 또 지금의 현대 러시아 문학들을 다 두루두루 섭렵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학, 스트라나 비에제니에, 그 나라에 대한 에어리어 스타디스죠. 지역 연구와 동시에 그것이 문화론으로 이어지는 문화학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 학과의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과 소개를 간단히 이렇게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와 러시아 사람들 언제 어떻게 만남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어떤 부침의 역사를 겪었고 앞으로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서로 무엇을 더 연구하고 배우고 알아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통시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설정을 했냐 하면 올해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884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 우리 조선이 제국주의 열강들과 함께 통상조약을 체결하는데 82년 미국, 83년 영국에 이어 이제 84년 조로 조선과 로사 사이에 수호 통상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 9월 30일 날 다시 끊어졌던, 언제 끊어졌을까요? 아까 얘기한 러일 전쟁 이후에 끊어진 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을사늑약에 의해서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가 없었죠. 일본이 그걸 다 이제 섭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던 관계가 냉전, 한국 전쟁, 분단, 그리고 이제 북한과는 소련이 교류를 했지만 우리와는 교류가 영 멀어졌었던 그 교류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이 90년,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수교 32주년인데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이 수교 30주년이었던 해겠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아주 큰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각 그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준비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19년 말서부터 시작한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사태가 그 모든 동력을 다 앗아가 버려서 굉장히 그 낮은 수준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나가는 그런 30주년의 행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연의 내용도 그러면 이제 가장 활발했었던 그 결실을 맺었던 것이 바로 또 10년 전이었던 2010년. 그게 이제 수교 20주년 기념 행사였죠. 그때 이제 많은 한 단계 정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행했었던 한 전시회, 아까 얘기했던 그 한러 대화가 주관이 되었었던 한 전시회의 연구 그 결과와 전시 목록을 총합한 도록을 제가 강연의 내용으로 삼아서 그 내용을 이 맨 밑에 2017년도에 우리 문과대학하고요, 또 이제 러시아의 그 유명한 여러분 세계의 담수량이 제일 많은 최대 호수인 바이칼 호수를 아시죠? 그 바이칼 호수 연안의 오른쪽 편에는 부랴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몽골족의 반개가 차지하고 있는 공화국이 있고 그 왼쪽으로는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 도시가 있는데 그 부랴트 공화국의 국립대학교 동방대학과 우리 문과대학이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그 당시에 그 문과대학의 인문학 역량 강화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았던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지역학 모델의 해외 단기 연수로 이러한 제목으로 10일간 한국의 우리 고려대 학생과 이 부랴트 국립대학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문학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캠프에서 제가 이제 인솔을 다녀왔고 거기에서 양국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한국과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연구 결과를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요 전시회의 그 도록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강연을 러시아어로 그대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러 대학생들에게 여기 바이칼 호수에 가서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이제 PPT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여드릴 터이니 여러분들은 그것이 다 글씨는 모르는 글씨여도 키 포인트와 사진을 보면 다 느끼실 수 있어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써져 있었던 10개의 사건이 이 재작년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양국 전문가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그 한러 문화예술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10가지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를 한번 뽑아봤더니 이런 10가지를 뽑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그냥 상식 차원에서 보여드리려고 정리해 왔는데 10대 큰 사건. 첫 번째는 수교 그 자체. 두 번째는 정상끼리의 회담이 연례적으로 계속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우주협력. 우리 나로우 프로젝트 때도 그렇고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날아갔었던 것도 그렇고 다 러시아와의 협력 결과였죠. 또 한러 경제협력, 주로 에너지와 물류와 많은 기업들의 진출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비자 면제 협정. 여러분 이제 2014년 1월 1일부터는 관광 무비자로 얼마든지 러시아를 다녀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잠시 멎어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문인인 러시아의 국민 시인 푸시킨의 동상이 을지로 입구 롯데호텔 백화점 그 앞에 모퉁이에 세워져 있고 그 교류의 차원으로 우리 박경리 선생의 동상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의 교정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왔다 갔다 하실 때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의 신국방 정책 그리고 나인 브릿지 전략 그 9개 분야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그 유망한 자기의 어떤 저 비전을 찾으셔도 좋겠다. 가스와 철도와 항만과 전력과 북극 항로와 조선과 일자리와 농업과 수산 이런 분야들이고요. 또 2007년 이후로 북핵 해결 공조를 하기 위한 육자회담의 체제 속에 남북과 미러 중 일 6개 당사자들의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또 아까 얘기한 그 한러 대화가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민관 협력의 총체적인 전문가들의 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러 차관 상환에서 러시아에게 우리가 경협 차관을 제공했었고 그것을 상환받는 과정에서 현금이 아닌 군사기술과 군수 장비들을 통해서 예컨대 야간 투시경이라든지 무슨 탱크에 들어가는 어떤 그 장비라든지 헬리콥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 덕분에 한러 간의 군사기술 협력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가리켜 우리가 이제 불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30년 동안의 결과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2017년 그 바이칼 호수 연안에 우리 브리아트 국립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강연을 했었던 그 내용 함께 여러분들과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만남, 오래된 이웃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이웃들의 새로운 만남 이런 직역이 될 텐데 이제 요 내용의 근간이 됐었던 그 당시 우리 20주년 기념의 그 전시회의 도록의 제목이 다시 만나는 이웃 러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간략한 지금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 내용이 크게 이렇게 만남과 그리움과 그리고 동행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그 첫 번째 만남 어떻게 만남이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1678년도에 이 기록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과 러시아, 조선과 러시아는 언제 처음 만났냐? 전쟁터에서 만났어요. 1654년 제1차 그리고 1658년 제2차 소위 나선정벌의 청나라의 구원 요청으로 우리가 사수들을 소총수 그리고 화살을 잘 쏘는 사수들을 파병했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러시아와의 만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만남 자체가 전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호 협력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그걸 얘기할 수는 없어서 빼버렸고요. 이제 첫 번째 이 기록이 뭐냐면 이 해에 시베리아 도면이라고 하는 이 지도가 스파팔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외교관이자 학자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거기에 우리 조선이 코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까레스크 짜르스트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당시 지도 제작의 방식이 북극을 밑에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바다 태평양을 향해서 이제 나가는 쪽으로 지금의 지도가 거꾸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모습이 밑에서부터 왼쪽 끄트머리에 아무르강변의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코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아무르강변에 생긴 코라는 표현이 등장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를 묘사한 최초의 러시아의 기록 지도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설명했고 지도상에 여기 이제 그렇게 요게 이제 한반도의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지도가 되어 있고요. 그 스파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 당시 몰다비아 귀족 출신이면서 러시아의 이제
고위 관리 외교관 학자인데 나중에 러시아로 완전히 귀화하면서 성을 뭐로 바꾸냐면 메치니코프라고 하는 성으로 바꿔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메치니코프, 그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죠, 생물학자. 그 불가리스 뭐 이렇게 요구르트 이런 거 개발한 사람. 그 가문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 조선과에 대한 인연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죠. 요 이제 한반도 모습. 자, 그다음에 1816년에 그 비추린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그 외교관이 청나라에서 조선의 조인영이라고 하는 또 관료와 만났던 기록이 있고, 그 기록 속에 두 사람이 굉장히 우호적인 교류와 우정을 쌓아서 헤어질 때 아주 그런 절절한 헤어짐의 시를 이렇게 읊었는데,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헤어지면서 여전히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 이 그리움이 나를 극복하게 해준다면 나는 다시 한번 그 천마를 타고 너에게 달려가리라. 뭐 이런 이제 시조를 남기면서 이 조인영 대감이 떠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어도 청나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위 관리들이 외교관들이 만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기록을 남겨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1854년, 그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사자 들어간 해에 1654년에 나선정벌, 그로부터 200년 후에 1854년에 최초의 러시아 전함인 팔라다라고 하는 그 함대가 거문도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문도 사람들과 교류가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타고 왔었던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작가인 19세기 러시아 작가인 곤차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선과의 만남을 기록했었던 글을 남겨요. 그게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기록이 되고 우리 조선의 실상을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사료로서도 가치가 아주 큰데요. 구축한 팔라다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행기를 곤차로프가 씁니다. 그리고 이 팔라다호의 제독이었던 푸치아친이라고 하는 제독이 거문도에 11일간 정박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남해안과 동해안을 끼고 올라가면서 동해안에서 측량을, 저 함경도 지역의 경흥 지역 중에서 측량을 하다가 민간인을 좀 살상하고 달아나는 일을 벌이게 되고 우리에게 아픈 기억을 남겨주고 떠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곤차로프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이고요. 그 사람의 구축한 팔라다라고 하는 표지 그림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가 1864년도, 이때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정확한 기록에 따르면 63년도가 더 정확한 해이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의익이라고 하는 사람 말고도 그 당시에 함경도 지역의 7가정 정도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에 정착을 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최초의 우리 한인들, 지금의 고려인들의 선조인 그 고려인들의 러시아 이주가 시작된 해가 바로 또 63년, 64년 요 어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이제 엄청나게 큰 그 두 나라 사이의 교류에서 분기점이 형성이 되는 해이고요. 이 의익이 사진 속에 이렇게 이제 그 북경에 가서 만났었던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사진과 그 사람의 필체,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설명해 놓고 있는 러시아 사람들의 이제 그 기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단편인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 한러 간의 그 언어 문화 교류 차원에서 유명한 그 사건이 이 1874년도에 그 연해주 지역에 사는 우리 고려인들 마을에 소위 말하는 그 육성촌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주재관이었던 총독이었던 뿌칠로프 대위를 기리기 위해서 뿌칠로프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마을에 러시아 대위 뿌칠로가 그 총독의 관리로 파견돼서 우리 고려인들과 함께 연해주 지역을 개척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했겠습니까? 서로 말을 배운 거죠. 그 사람은 한국어를 배웠고 우리는 러시아를 배워서 그때 처음으로 러한 사전이 발간이 됩니다.
물론 진정한 의미의 사전은 아니고 단어장 같은 의미의 그런 사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당대의 언어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 푸칠로 대위에 의해서 발간된 노한 사전, 최초의 사전으로 기록할 만하다라고 하는 사건을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 책과 더불어 그리고 최초의 그 남우스리 지역에서 우리 한국인 학교들에서 이제 그 러시아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 한글 교본, 이 가레이스카야 아즈부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글 교본이거든요. 한글 교본도 편찬이 되고 생긴 게 저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 요 러한 사전이라고 하는 오빛 루스카 가레이스카와 슬라바리아 약 5,500개 이상의 단어가 담겨진 것이니까 간단한 단어장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 언어학적 가치가 매우 커요. 여기 써져 있는 게 미하일, 그다음에 뿌칠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조선과 러시아 제국은 제정 러시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1884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죠. 가레이스크 루스키 다가보르 오 드루즈베 이따르고블레. 우정이고 통상이에요. 그죠? 수호 통상에 대한 한러 조로 조약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체결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공식적인 두 나라 간의 국교가 처음 맺어지게 되는 것인데 역시 또 공교롭게도 끝에가 4자로 끝나요. 그죠? 1654, 1854, 1884 굉장히 의미 있어서 한러 간에는 외우기가 참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조약에 보면 대략 앞으로의 두 나라 사이에 그 평화적인 어떤 우호 통상의 이제 모든 조건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죠. 그 초안을 작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최초의 러시아에서 파견된 우리 조선의 대한제국에 파견된 주재하고 있는 러시아 외교관 공사 베베르, 그 유명한 베베르 공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 사람이 이 기간 동안에 무려 한 12년간이죠. 한국의 공사로 최초로 근무한 공사였고 많은 한러 관계의 이제 기초를 다 닦아 놓았던 굵직한 인물이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조선에 대해서도 처신을 하고 태도를 가졌음을 여러 사료들이 말해주고 있어서 우리에게도 기억할 만한 이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고종 황제로부터 이렇게 태극 훈장까지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 시절에 이들의 역할 속에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자칫 우리가 다 놓쳐버릴 수 있었던 그런 귀중한 사진, 문헌들을 잘 정리하고 수집해서 비록 자기네 박물관에 러시아로 도로 가져가서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피터 대제 명명의 국립인류학 박물관에 다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자료들이 그 러시아에서 한국학 연구를 하는 데 기초가 되었고 그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어서 동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국학 연구의 메카로서 유럽에서의 어쩌면 아마 최초로 한국어를 가르쳤던 나라이자 도시가 그 제정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이제 구체적인 그 팩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을 보면 요게 지금 현재 중구 정동의 그 이화여고 뒤쪽 MBC 정동 사옥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에 남아 있는 구 러시아 공사관 자리거든요. 원래 모습은 전체가 다 이렇게 멋있는 그 작은 궁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6.25 때 소실돼 가지고 폭격돼서 요 탑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죠? 나머지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대로 있었더라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굉장히 그 상상하기가 그 용이하실 텐데 좀 이따 더 선명한 사진이 하나 또 나올 겁니다. 서울의 북부 지역의 사진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대문인지 남대문인지 동대문인지 이거 얼핏 봐서 남대문 같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의 모습들 이런 사진들을 잘 담아갔다. 베베르가. 예, 이제 더 좋은 사진 여기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설계 도면이고 여기가 약간 언덕배기 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직접 답사를 해보시면 시내니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보시면 되게 덕수궁 갔다가 그 뒤로 올라가서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서울 센터 인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런 궁전에 있으니까 이 당시에 그 러시아가 그 차지하고 있었던 한국 내에서의 어떤 위상 같은 것들이 그 다른 어떤 제국주의 열강들에 비해서 더 유리한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고종이 궁여지책으로 이 러시아 공사관, 아라사 공사관, 그래서 줄여서 아관이거든요. 아관에 파천하게 됐던 것도 다 영향력이 그렇게 관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다 이제 폭격으로 없어진 거죠, 그죠? 이게 다 있었더라면 참 어떤 멋진 근대 건축 유산이 되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머물렀었던 그 아관 파천 시기가 바로 96년 2월 달부터 97년 2월 달까지의 약 1년 1개월 기간인데, 그때 이제 방 2개를 특별히 내주었고, 요게 고종이 집무하던 집무실을 이렇게 상당히 러시아의 귀족들에게 예우에 맞춰서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차료고요. 고종의 이제 그 당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경험이 여기서 나오고 나서 97년도 10월 달에 고종이 절치부심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러시아를 보니까 러시아 제국, 그래 우리도 제국을 선포하자. 나도 황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광무 원년을 선포하면서 호칭을 황제로 바꾸기 시작하죠. 물론 그에 걸맞은 모든 영향력을 다 행사하지는 못했을 때 마지막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몸부림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몸부림들이었는데, 그 동기를 어디서 부여받아 왔냐면 공교롭게도 러시아의 공사관 안에 있으면서 그런 와신 상담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이 당시 한러 간의 관계에서 이제 러시아 우리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 사람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네요. 세레진 사바진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기간 동안을 한국에서 무려 20년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을 실제로 목격해서 그것을 잘 기록으로 남겼던 또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손으로 설계하고 건축된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 아까 얘기한 그 러시아 공사관 건물을 포함해서 독립문, 그리고 덕수궁 안에 있는 중명전, 정관헌 같은 이런 건물들인데, 그 세레진 사바친의 손길을 거쳤던 것과 그의 기록들이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데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보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역시 또 의미가 있는 사람이다. 재작년에 이 사람의 특별 전시회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덕수궁에서 많이 오랫동안 그 전시가 되었었는데 상당히 많은 그래도 시민들이 와서 보는 걸 보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 냉전 시대에 소련의 영향이 있고 이제 너무 타자화되어 있고 때로는 악마화되고 때로는 혐오와 공포, 그런 건 이제 루소포비아라고 하죠. 거기에 너무 이렇게 그 오랫동안 이렇게 잠겨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너무 신성시하거나 우상화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악마화하거나 타자화할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내서 바라보아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고려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시각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립문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민씨 명성황후가 살해된 것을 기록해서 본국에 보고한 그 전문의 기록들을 이렇게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
1896년도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그 대관식에 우리나라에서는 민영환을 사절단장으로 하는 그 특사를 파견을 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죠. 사절단이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의 모습이고 그들이 가져가서 선물한 그 선물의 그 모습을 그 당시에 최초로 잘 찾아서 전시를 했고요. 이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느냐? 그 경로를 간단히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1896년 4월 1일 제물포항을 출발, 중국을 거쳐서 일본, 캐나다, 미국, 대서양, 유럽 대륙, 그리고 모스크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렇게 50일 동안 지구를 반바퀴 이상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건너갔습니다. 아마 우리 조선 사람 중에 최초의 세계 일주 여행을 한 사람이라고 할 만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묵었던 모스크바의 그 장소가 말하자면 우리의 가장 최초의 임시 공사관이었던 셈이고요. 이제 그 건물이 있었던 주소 모스크바의 포바르스카야 거리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그 러시아와의 교류하고 외교 차원에서 확보해서 물론 많은 예산과 재정이 들지만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우리가 좀 구매해서 기념관이나 박물관이나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민영환을 따라갔었던 그 이제 수행원 중에 김득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득년에 쓴 환구금초라고 하는 기록과 민영환 자신이 쓴 해천추범이라고 하는 이 여행기, 이 두 권의 책은 그 당시 근대적인 시각을 가진 조선인의 눈으로 처음 본 세계에 대한 그 기록을 적어놓은 글이라 아주 의미가 있는 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민영환을 따라갔었던 사절단 중에 통역관으로 갔었던 사람 이름이 김병옥이라고 하는 역관인데 그 김병옥은 페테르부르크에 남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최초의 그 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동양학부에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한국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쓰던 한국어 교본, 한국어 독본이라고 하는 책과 한국어 교본이라고 하는 그 두 책이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죠? 여기는 한국어 독본, 텍스트, 까레스키의 텍스트, 그죠? 독해집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한국어 교재, 한국어 연구 교재, 파소비에크 이즈추에뉴 까레스크 이즈카. 이것은 언어학적으로도 또 교수법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리고 한러 간의 교류에서 아주 중요한 사료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병옥 선생의 작은 흉상도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의 교정 안에 세워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러시아는 그러면 한국을 조선을 그냥 가만 놔뒀느냐? 관심 많이 가졌어요. 관심 많이 가지고 기록을 남겨놓은 유명한 그 탐험가의 여행기가 있는데 그 탐험가 이름이 바로 여기 가린 미하일rov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다양한 부분을 답사하고 탐험하면서 책을 써냈고 그 책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만주와 요동반도에 대한 답사기 속에서 조선의 실상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늦게 출발해서 세계를 알아갈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하고 있었죠. 거기에서 뒤처졌던 우리가 그 지난 100년 전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외국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 우호와 교류의 어떤 전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생존의 경쟁에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그런 뼈아픈 아픔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지피지기의 차원에서 이런 공부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리 미하일롭스키의 이제 답사기뿐만 아니라 거기 또 키쉔스키와 시러미아트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록해 놨었던 사진들, 여기 이제 그 시러미아트니코프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갑산 지역의 주민들, 여기 그 조선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갑산 지역의 조선의 처녀 모습들을 다 사진으로 그들이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체계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학부에 동양대학을 설립을 하고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최초로 한국학과를 설립을 하는데, 그 한국학과에 설립된 연도가 1899년 말 1900년 초고, 그 초대 교수가 바츠다빈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국 학자예요. 이렇게 그들은 우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러 간에 이렇게 그 영향이 주고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1901년도 당시 우리 조선, 이때는 조선이라 대한제국이죠, 발행한 화폐, 동전에 반원짜리, 그죠? 0.5원짜리 화폐에 이렇게 러시아 시대의 러시아 제정의 그 상징 문양인 양두 독수리의 모습을 차용한 요 독수리 문양과 그리고 그 태극 문양과 8개의 그 호랑이, 이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웠던 이웃 국가이고 조선이 마지막으로 국운이 기울어가는 차원에서 손을 벌렸던 우호적이길 기대했던 열강이었었던 것이 러시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확대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1904년도에 드디어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해서 러시아 외교관들이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되죠. 재물포항을 통해서 이제 한국을 떠나는데, 그 떠나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러일 전쟁으로 일단락이 되면서 한동안 끊어지게 되다가, 그 끊어진 것을 이제 그리워하는 이제 그리움의 시기, 두 번째 그리워하는 시기가 이렇게 오죠. 그리워하는 시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최초의 제러 한인 이주한 우리 이제 한인 동포들, 그들이 의병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는지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 최초 여성의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김 스탄케비치, 두 개의 성이에요. 남편 성 스탄케비치와 자기 성 김, 그리고 이름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사람과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의 대부,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더 수많은 고려인들, 이범진, 이동휘, 이종호,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신채호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 활동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작년에 우리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홍범도 장군의 이게 1930년 당시의 신분증 사진이에요. 이 사진 홍범도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이름, 이범진이라고 하는 최초의 주러 대한제국 외교관 공사예요. 그죠? 여기는 연도가 잘못됐는데요. 1899년이죠. 1988년은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해고요. 1899년도에 그 사람이 최초로 대한제국의 주러 공사로 임명되어서 거기에 가서 자기 아들, 이범진의 아들이 바로 이위종입니다. 이위종은 누구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헤이그 특사로 갔었던 고종의 믿음직한 신하들이었죠. 그 이위종 자기 아들이 헤이그 특사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뒤에서 다 재정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후원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범진 공사였고, 그러나 이범진 공사가 조선이 1905년에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1910년에 국권이 다 이제 박탈당하자 이듬해 11년 2월 초에 거기서 권총으로 자결을 하십니다. 항거의 의미로. 그래서 그 시신을 러시아 정부가 성대하게 예의를 다 갖추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를 이제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북방 묘지라고 하는 곳에 잘 묻어 주었는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대략 여기쯤이다라고 하는 것만 고증을 하고서 그냥 기념비를 세워서 지금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용익 선생 보전의 그 설립자도 그렇고 이범진 공사도 그렇고 국사 시간에 대략 친러파 대신 개화파, 친러파 외교관 관리들로만 간단히 몇 줄 소개되고 말지만 그렇게만 카테고리로 묶기에는 사실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고뇌는 더 컸다.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함께 학제간으로 더 공부하면서 이제 알아나가야 될 일들이고요. 이 러시아의 이민 행렬들이 20년도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원산이라든지 저 함경도 지역에 많이 오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1917년 볼셰비크 혁명 이후로 소련 이제 러시아가 망하고 제정 러시아가 멸망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이 성립되는데 그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내전을 통해서 소위 적백 내전, 적군과 백군,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군 적군, 제정 러시아 황제를 보위하자는 끝까지 호위하자는 백군 그렇게 이제 막 싸우다가 결국은 백군 다 망하고 적군이 다 이제 통합을 해서 사회주의 공화국이 형성되고 소련이 되는 것이 1922년이거든요. 그 22년이 지나고 나면 러시아 내에서 과거 귀족들, 제정 러시아를 지지했었던 백군들은 떠나야 되죠. 그들이 주로 많이 어디로 떠났냐면 이렇게 우리 조선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와서 그 26년 9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 약 128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황제를 끝까지 옹호했었던 백군 계열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백계 러시아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자기네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22년에 사진도 이렇게 찍어 남기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죽고 나서 이렇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와의 교류가 끈이 이렇게 이어져 왔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취르킨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제정 러시아 시대 때의 외교관인데 이 사람도 상당히 21년도에 다시 서울로 들어와서 그렇게 그 러시아어, 뭐 영어, 불어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그 교양 있는 삶을 살다가 많은 흔적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고 또 한 가족 얀코프스키라고 하는 가족 그래서 얀코프스키의 가족들이 22년도에 볼셰비키로부터 도망쳐서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청진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노비나라고 하는 새로운 휴양지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한러 간의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했었던 메세나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자료 사진과 함께 그 당시 이제 러시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고 그 학생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었어요. 아 이렇게 끊어진 교류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 왔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이죠. 요 이제 양코프스키가 그 노비나라고 하는 그 자기 휴양지의 그 상징 깃발을 들고 있고 거기 클럽 극장에서 노비나에서 이제 많은 그 시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연도 벌이고 하는 장면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끼치긴이라고 하는 화가 부부인데 이 화가 부부가 또 중국에서 살면서 이제 그 양코프스키의 그 휴양지를 많이 노비나를 많이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그림들을 남겼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삶을 잘 묘사한 또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 몇몇 사진들 잠깐 이렇게 보시면 그 시장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농민들, 그죠? 또 어린이와 여인들, 또 갓쓴 어른 뭐 이런 모습들이 다 이제 그들의 그림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중근이라고 하는 화가는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그 19세기 말에 상당히 그 많은 우리의 그 풍속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작가인데 화가인데 그 사람의 그림도 이 극동 국립박물관에 상당수 이렇게 소장돼 있고 이러한 그림들 되게 사실적인 사진 같은 이런 그림들이 있어서 요거는 사냥꾼들을 그리는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이 부는 악기 피리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남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알려진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차원에서 보면 그 한국 문학이 러시아에서 가장 최초로 번역된 작품은 다름 아닌 향기 나는 봄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했는데 춘향이죠. 춘향전. 그 춘향전이 최초로 러시아에서 이제 번역된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춘향전도 여기 이제 여기 1984라고 역시 잘못 썼네요. 1894년이죠. 다 이게 헷갈려서 1894년도에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가린 미하일롭스키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답사기를 쓴 사람도 한국 민화들을 또 상당히 많이 묶어서 이렇게 1898년도에 출간을 합니다. 그 민화집의 겉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또 한 사람 그 유명한 20세기의 러시아의 여류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가 한국의 고전 시가를 상당히 또 많이 번역을 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인데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책으로 또 냈습니다. 한국 고전 시가집.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이 당시에 러시아 작가 중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제1로 톨스토이를 쳤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이 최초로 번역돼서 소개된 게 소년이라고 하는 그 계몽 잡지에 실렸는데 거기에 사랑의 승전,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작은 소설 단편이 실렸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은 해당화라고 하는 꽃 이름으로 러시아 말로 쉬보브닉인데 그 이름으로 최초로 번역이 돼서 박현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번역으로 한국에 처음 알려졌고, 그렇게 한 러간에는 아주 밀접한,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에는 지식인들은 러시아어를 다 할 줄 알았고 러시아 문학의 세례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그 한러간의 문학의 교류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그 당시 매일신보에 나와 있는 톨스토이 25주기를 맞이한 그 톨스토이의 예술, 부활을 중심으로 하여 이런 기사들도 이렇게 이제 실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었던 한러간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가 다시 80년대 들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될 때 이 소련 시대, 이게 1989년에 이제 이즈베스티아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러시아의 일간지에 나와 있는 기사 제목인데, 한국이라고 하는 매듭을 과연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국과의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역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슈바예프가 이 깜사몰스카야 프라브다, 꼼소몰 공산 청년 동맹의 진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신문 제목에 38도선 더 남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기사를 쓰면서 한국과의 교류를 굉장히 촉구를 하죠. 이렇게 이루어진 이제 교류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그 한 사람 꼭 기억해야 될 사람 빅토르 츠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윤도현 밴드가 혈액형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불러서 많이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키노라고 하는 그룹을 통해서 러시아 록의 대부가 된 모든 러시아 청년들이 다 좋아하는 혈액형이라든지 태양이라는 이름의 별이라든지 검은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상당히 많은 그 작품들을, 노래들을 남겼고, 지금도 모스크바의 아르바트 거리에 가면 그의 일찍 사고로 인한 90년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거든요. 추모의 벽이 이렇게 있어서 많은 그 추모의 그림과 글과 함께 젊은 청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그 무슨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그걸 추모하는 행사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워하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동행의 발걸음을 통해서 90년도에 만나게 되죠. 그래서 90년 9월 30일 날 한소가 수교를 맺게 되고, 그렇게 그때 수교 기념의 주화도 이렇게 발간을 했고, 그리고 간단한 사진을 보면 노테우와 고르바초프,
그죠?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사진은 지금 여기 없는데 김영삼, 김대중 때는 옐친, 그리고 노무현 때는 푸친, 그리고 이명박 때는 메드베제프, 그리고 다시 이제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는 다시 푸친과 이렇게 계속 이제 연결되는 그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양국 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돼서 지금 쭉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라고 하는 이거 키워드였고요. 역시 경제. 그래서 이제 삼성과 LG가 러시아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브랜드가 되었나를 사진을 통해서 러시아 국립도서관 앞에 이 간판 또 크렘을 근처의 다리에 있는 LG의 상설 광고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해양에서의 협력도 또 의료 분야의 협력도 또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도 그리고 남극에서의 협력에서 쇠빙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그 러시아 문화예술인들이 특히 스포츠인들이 활발히 활동한 사람 이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이성남이에요. 성남에 그 활동했던 축구팀에 있어서 제니스 락지오노프인데 이성남으로 귀화하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이제 상당히 우리 가까이 다가왔다. 그 다가온 사람들 중에 또 러시아 알려진 사람으로서는 우리 김연아가 가장 유명하니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거 러시아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건 소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수많은 문화 교류들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제 문화 교류고 여기가 이제 2010년도에 그 모스크바의 마네지 광장에서는 한국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의 한국 전시 또 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지 박물관에서는 5,000년 역사의 한국 예술이라고 하는 소나무 숲에서의 바람, 송림 숲에서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의 전시가 특별히 이루어졌었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행사가 있었죠. 한러대화 주관의 20주년 수교 기념의 전시회. 그 전시회 내용을 소개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올해가 한국하고 러시아가 수교한 지 20주년 되는 해인데요. 그거를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KRD라는 한러 대화라는 기구에서 하는 첫 행사입니다. 문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가 오래 전부터 얼마나 우호적으로 교류해 왔는가 이런 것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러 대화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히 소개한 것인데 KRD라고 하고 러시아 말로는 디알로그 라시아 리스푸블리카 까리아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대화라고 하는 민관 협력 1.5 트랙의 포럼체이고 그것을 주관했던 두 대학이 우리 고려대학교와 또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이에서도 이렇게 작은 형식으로 젊은이들 간의 영 리더스 간의 다이얼로그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고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어떤 한러 간의 미래 전망을 밝히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모든 과정들에 우리 노노문학과가 또 우리 교수진과 학생들이 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활동을 하고 참여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있을 터이니 그런 미래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또 그런 학문적인 어떤 기초 속에서 또 이런 현실적인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이 통시적으로 지금까지 보아온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 중에 그럼 어떤 역할, 어떤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면서 들어와서 우리 함께 만나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